안녕하세요. 기해년 황금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 정치인들의 그 유튜브 방송이 법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는 경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CEO 파일 재개 뒷담화입니다. 특히 기업들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삼성, SK, LG, 셀트리온 등 우리 형제들, 친인척들이 다니는 그 기업과 경영자들, 오너들의 그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대기업 오너나 CEO들의 일상생활이나 숨겨진 일화 등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얘기들을 전할 생각입니다.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들어줄 저는 내신과 외신 기자 생활을 해온 이창호라고 하고요. 오늘 얘기를 들려주실 분은 기업 데이터 전문 회사인 CEO 스코어의 기업 분석 전문가이신 박주근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CEO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CEO 중에서도 최근에 한 두어 달 동안 대기업들의 인사 발표가 막 있었죠. 근데 저희가 한 500대 기업의 CEO들의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가장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네. 그래서 실제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한번 조사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CEO 순혈주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이자님 아시겠지만 옛날 현재 CEO들의 대부분이 그 그룹 공채로 입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룹 공채로 입사를 해서 사실 이게 일본 그 기업 문화에서 많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건데 일본 경제 발전이 한창일 때 일본에는 소니맨, 마츠시다맨, 미쯔비시맨 이렇게 해서 공채로 해서 회사에 충성을 다하면 CEO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퇴사까지 정년퇴임까지 하는 이런 순혈주의가 주로 유행을 했었죠. 우리 기업들도 지금의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대부분의 이제 CEO를 맡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공채로 들어와서 그 기업의 뼈를 먹는 각오로 해서 지금까지 CEO로 오신 분이 많죠.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 중 하나가 그룹 공채 출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CEO가 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순혈주의가 이 자란 배경이 뭔가요? 왜 그렇게 순혈주의가 심했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예.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의 역사를 보면 근대 산업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못 살던 시대에서 글로벌 선진 기업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만 가도 정답이 보이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 시대에는 그 조직 문화 자체가 그 굉장히 그 군대식 조직 문화가 필요했던 거죠. 목표는 저기다. 깃발을 꽂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따라가자 이런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조직에서 그 기업의 그 조직만의 수장이야만이 그런 부하 조직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있었죠. 한 재미있는 일화를 들드리면 지금 우리가 삼성 반도체가 굉장히 신화적인 일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 그 진대재 전 장관 삼성 CEO였을 때 그 일화를 보면 16메가 DRAM을 만들 때 전 직원이 나와서 16kg를 행군을 했다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또 일화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삼성전자 대리급 하나가 부장한테 찾아가서 부장님 지금 제 와이프가 애를 낳아서 오늘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부장님이 뭐라 그랬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상상 못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네가 애 낳냐? 그런 식으로
그게 용인됐던 문화였는 거죠. 그런 용인됐던 문화에서는 저 CEO가 내 수장이 우리 기업 출신 내 선배냐. 그래야만이 그 조직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따라가서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이게 CEO가 나왔기 때문에 순혈주의 외에는 외부 출신 CEO는 사실 파들이기 어려웠죠. 네. 대기업에서 순혈주의가 어느 정도나 심했나요?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대 그룹 내에서 그 그룹 출신이 아니라 외부 출신의 CEO가 들어온다는 건 사실은 거의 없었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26.1%.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분이 그 자사 출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는 거죠. 굉장한 큰 파격이죠. 네, 굉장히 큰 파격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그룹이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룹이 따로 있나요? 이게 이제 그 가장 최근에 그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그룹 중에 하나가 LG그룹이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LG그룹의 가장 못하게 된 LG화학의 CEO가 외부 출신으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큰 획기적인 변화고요. 삼성에도 순혈주의가 일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삼성그룹은 완전히 그 삼성맨만이 그룹의 CEO가 될 수 있었던 철칙 같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삼성의 주요 계열사에도 외부 출신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또 예를 들면 SK그룹도 꽤 많이 무너졌고요.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롯데그룹은 아직까지 그 순혈주의가 그나마 많이 지켜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순혈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그룹 중에 하나가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의 그 바뀐 CEO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정혜성 부회장이 이번에 인사낸 것 중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 이번에 사실은 정혜성 부회장이 가장 파격적인 인사를 하나 했죠. 네. 현대차의 R&D 부분 수장을 외국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순혈이 아니라 아예 외국인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은 완전 외국인이 다 바꿨고요. 그리고 컨설팅 업체도 임원을 하고 해서 사실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산업에서 가장 순혈주의, 로얄티, 충성심을 강조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현대차조차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굉장한 파격이죠. 왜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 왜 무너질까요? 이 기자님 생각하실 때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순혈주의 무너지고 있을까요? 순혈주의의 뭐 한계 같은 게 드러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순혈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좀 약간 배타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저는 조직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게 그 전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초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그 조직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운영 효율의 극대화. 그러니까 뭐 막말로 까라면 까라는 식의 문화가 그때 그렇게 근무를 했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뭐 주 52시간도 이야기를 하고 뭐 워라벨 뭐 이러면서 밸런스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만 그 당시는 사실 그런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늘 밤 10시. 저도 옛날에 그 기업에 있었을 때는 평균 퇴근 시간 10시 11시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7시 회의였거든요. 그럼 사실 집에는 가서 잠만 잠깐 자고 그건 뭐 하숙생 비슷한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그게 당연한 시대였고 그런 조직 문화에서는 순혈주의 안에 붙기 어려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바뀐 게 중에 하나가 저는 4차 산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 중반부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깃발을 꽂고 고지는 직이다라고 해줄 게 없이 내가 깃발을 꽂아야 되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즉 퍼스트 무브로 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군대식 조직 문화로 한번 가보자, 해보자 이런 식의 새마을운동 문화로는 이게 기업이 더 이상 종속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걸 바르다 보니까 그 외부에 쓰임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고 또 하나 가장 큰 트렌드 변화는 산업의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동차는 자동차만 잘하면 되는 시대였고 반도체는 반도체만 잘하면 되는 시대인데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LG전자도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해요. 반대로 현대차는 반도체나 IT, AI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순혈주의 가지고는 그 기업들이 충족할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산업 경계의 무너짐 그리고 4차 산업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순혈주의가 시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 그룹들을 보면 네. 3세, 4세들이 이제 경영 전면에 나서고 나섰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친정 체제 강화로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그 일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잘 보면 삼성은 3세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부터 실제 오너 경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현대차도 정문구 회장이 살아 계시지만 사실은 뭐 경영 활동에 그 손을 떼다시피 해서 정선 부회장, 수석 부회장 되면서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LG는 구광모 회장이 4세 경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롯데도 신동빈 회장이 이제 완전 경영에 하기 시작했고 10대 그룹 중에서 이미 3, 4세로 넘어간 그룹 꽤 많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 정기선 부사장이 이미 또 경영 일시에 나섰죠. 이다 보니까 이 4세, 3세로 넘어간 이 그룹 특징 중에 하나가 한 1년 지켜봐요. 예. 우리는 소식 가신그룹이라고 가신그룹. 그러니까 꼭 그 저는 우리나라 그 재계를 볼 때 어떻게 늘 해석하냐면은 조선시대 역사같이 보여요. 네, 조선시대 역사같이. 왕조 시대. 네. 그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인가요? 블룸버그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되고 이럴 때 블룸버그에서 그 기사 한번 났잖아요. 어떤 기사나? 이부진 사장이 예. 그 대권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기사 예, 보셨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뭐, 롯데에 계셨잖아요. 예, 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때 그 사실은 블룸버그에다 뭐라고 제가 답을 준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재벌 문화를 몰라서 그렇다. 그 우리나라 재벌 문화는 조선 다이내스티아로 보면 된다. 권력을 형제가 나누는 거 받는 거야. 이게 피 터지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권력을 싸우는 신동빈 형제의 난이 일어났죠. 대부분 그룹이 형제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권력을 잡는 순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왕이 바뀌면 측근들 가신을 정리하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대표적인데 그 정문구 회장의 가신 그룹들이 다 물러났죠. 네. 꼭 순장제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야 이거는 굉장히 뭐 그 우리가 뭐 글로벌 이야기하고 막 산업 뭐 4차 산업 이야기하지만 인사를 딱 들어가 보면 이건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똑같다. 그 왕이 바뀌고 물러나면 꼭 순장제도 같이 물러나야 되고 또 누구 측근이냐 누구 라인이냐 막 따지게 되고 지금 SK그룹도 이번에 그 인사한 거 보면 그 박정호 사장 라인이 대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한 4년 전에 박정호 사장하고 같이 부임된 한 두 분 사장이 계세요. 그분 라인 다 물러납니다. 이게 완전히 이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는 뭐 누구 CEO 됐고 누구 이렇게 나지만 그 뒷면에는 정말 칼부림도 그런 칼부림이 없어요. 승자가 모든 걸 승자 다 독식자이고 네. 그리고 누가 그 황태자의 눈에 들어가느냐 네? 그리고 황태자의 측근에 누가 줄을 서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이게 뭐 2020년이잖아요 21세기하고도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 그 꼭 조선시대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라인 누가 줄을 타고 라인을 타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정치랑 좀 약간 비슷한. 너무 비슷해요. 예. 우리가 뭐 기업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경영할 것 같고 사실은 뭐 우리가 TV나 이미지에서 보면 기업 경영자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센터를 볼 것 같죠. 저는 옛날 기업에 있어서 다 알거든요. 사장들 회의 들어가잖아요. 살벌합니다. 정치인 저리가 납니다. 욕 나오고 정치인들 욕할 게 아니에요. 그 욕하기 아니에요. 그 내에서는 훨씬 더 정치적이고 라인 타고 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까?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까처럼 저는 전통 산업에서 무너지고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와요. 전통 제조업. 예, 전통 제조업에서 이게 왜 그럴까를 좀 고민해 보면 전통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한 강구책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이라는 것들이 지금 전통으로 남아 있으면 존속하기 어렵잖아요. 자동차가 이미 IT, AI, 모빌리티 산업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타이어 회사조차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세스 하고 있잖아요. 세스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파격 중에 하나가 미국의 컨티넨탈 같은 회사들이 컨티넨탈 어떤 회사를 알고 계세요? 글쎄요. 타이어. 네,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회사. 독일의 포시, 미국의 컨티넨탈, 일본의 덴소, 한국의 모비스 이렇게 이제 4대 부품 회사 빠지는데 그 전통 중에 전통 제조업이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는 그 컨티넨탈조차도 IT와 접목해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모빌리티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업종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일하던 CEO를 앉혀놓으면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통 업종에서 외부 영입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산업의 굉장히 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순혈주의가 무너지면서 그 새로운 CEO나 이런 분들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기업에서 많이 데려오고 이유는 뭔가요? 제가 근데 그것도 통계를 뽑아봤어요. 그렇죠. 어딜 것 같습니까? 삼성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삼성 출신들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 외부 그러니까 26% 정도면 한 190명 정도가 외부 영입을 해온 CEO들인데 그 190명 정도를 출신들을 다 저희가 이력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삼성 출신의 CEO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출신의 CEO를 왜 선호할까? 왜 선호할 것 같아요? 글쎄 삼성 내에서 일단 검증이 됐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이 삼성 중에서도 사실 전자 출신들이 가장 많아요. 그 우선 그 전자 출신들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대표적인 분들. 우선 이분 아시죠? 압니다. 네, 황창규 회장. 네. 네. 반도체 신화적인 분이시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분은 옥경 사장은 잘 모르실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분도 반도체 출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현재 하나 대표이사시거든요. 이 하나라는 기업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군사 무기 기업이에요. 제약 그 화약 만드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공 쪽도 좀 있지만 이런 쪽에서 왜 반도체 출신을 모시고 왔을까? 이게 바뀐다는 거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 밑에는 이분 대우전자의 안중구 대표는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 그러니까 그쪽 출신이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동원산업은 식품회사잖아요. 거기도 삼성전자 출신의 이명호 대표를 스카우트해서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자산업하고 식품산업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오셔서 굉장한 수완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 출신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전직장 1 출신인데, 삼성은 시스템 일을 하고, 제가 LG 있을 때는 LG는 사람 일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는 이 리더들이 시스템적으로 일을 잘 시켜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도록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잘 만드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계 내에서 삼성 출신들을 많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부 영입 CEO 중에서 재미난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저는 제일 재미난 사례, 이번에 인사 제일 재미난 사례는 바로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입니다. 이분이 3M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LG화학이 지금 LG그룹이 약 8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그룹의 모태, 우리가 락키화학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럭키치하고 시작하는 LG그룹의 모태가 LG화학인데, 지금 구자경 그 구인회 회장이 창업한 LG그룹이
지금 구광모 회장까지 사제를 걸치면서 나온 이 80년이 넘은 LG 그룹의 그 LG 화학이 모태되는 기업의 최초로 예. 처음에 그 외부 출신 대표이사가 앉았어요. 이건 굉장한 파격입니다. 사실 그 구광모 회장이 LG 그룹의 수장이 되면서 외부에서는 굉장한 그 예측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그 LG 그룹은 6명의 회장, 부회장이 계신데 다 바꿀 것이다. 한 명 빼고 다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파격적인 인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이 한 분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한 분 바꾼 게 6분 전체를 바꾼 만큼 파격적이었다. 왜냐하면 LG화학 자체가 LG 내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 그룹의 그 기업의 수장을 외부인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구광모 회장이 생각하는 LG화학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그널을 준 거죠. LG화학 너희들 이제 변화돼야 돼. 바뀌어야 되는 그 시그널을 준 거죠. 또 재밌는 거는 구광모 회장을 이제 보좌하는 부회장이 권영수 부회장이거든요. 주 LG요. 그렇죠. 권영수 부회장이 LG화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LG화학에 박진수 부회장하고 그 권영수 부회장하고 둘이 이제 이수 체제로 했었는데 권영수 부회장이 구광모 회장이 되면서 주 LG로 가셨단 말이에요. LG 유플리스다 이제 가시는데 그 입김에는 그 CEO를 바꾼 거는 권영수 부회장이 좀 굉장히 셌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치 논리로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500대 기업 인사, 외부 영입 인사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인사는 바로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 인사였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같은 외부 영입 인사, 그 수년주의 파괴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순혈주의가 옳다,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 중국말에 그 흑묘백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지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의 고양이듯이 저는 경영 제일 잘하는 그렇죠. CEO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순혈주의의 CEO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CEO 잘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삼성물산의 최치훈 사장의 보면 그 이분은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분은 그 새로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기 소개를 할 때 항상 파일을 하나 들고 오신대요. 파일. 파일을 딱 들고 와갖고 이게 무슨 파일이냐면 이분은 굉장히 많은 기업의 CEO를 거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임했을 당시 자기가 맡았던 기업의 주가 정보를 주식 차트를 다 들고 오신대요. 내가 부임했을 때 나는 회사를 이렇게 이끌었다고 주식을 다 보여주신대요. 저는 그게 말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영입이든 그 내부 영입이든 그 일단 결과가 결과가 좋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 방식은 얘네 방식이다. 그 또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그 우리가 아는 전통 경쟁업체 있잖아요. 예. 경쟁업체의 CEO를 모시고 왔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 그래서 한번 그것도 조사해봤거든요. 예. 경쟁업체 어땠습니까? CEO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조사해봤어요. 우선 그 재밌는 일화 한두 개 말씀드리면 이 한국생명 조병희 대표는 삼성 출신이에요. 네. 메리츠화재 김영분 대표는 이 삼성증권 출신인데 이게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지금 화재 쪽에 손해보험 쪽에 국내 1위가 어디죠? 화재보험. 네, 삼성 화재겠죠. 삼성 화재잖아요. 예. 삼성 화재가 창사 이래 한 번도 1등을 뺏기지 않았대요. 그 1등을 뺏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매출도 1등을 뺏기지 않았지만 이 보험 쪽은 월 매출로 늘 랭킹을 따져요. 자기들끼리. 월로 뭐 누가 1등은 따지는데 지난달에 삼성화재가 난리 났답니다. 1등을 뺏겼나요? 네. 메리츠화재가 3등인데 12월 달 보험 수신 기준으로 그 지난 12월 27일 날 그 사내 인트라 난방에 원인 사인이 들어왔대요. 야 이번 달에 우리 메리츠한테 1등 뺏긴다. 네?
난리 난 거죠. 왜냐하면 65년 동안 한 번도 1등 뺏기지 않았는데 월별 기준으로. 월별 기준으로 지금 1등을 뺏길 판인 거예요. 그 1등 뺏기면 그 대표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룹에서 난리 나는 거죠.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인터라는 명으로 제가 들은 정보로는 풀어라. 뭘 풀어라냐면은 보험은 왜 보험 인수 조건을 완화시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를 낮추면 되니까 풀어라고 산 인터로 돌아. 그러니까 그 각 사업단 쪽에다가 그 통신에 돌렸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1등을 뺏길 만한 했던 메리츠 화재 대표가 삼성 화재 출신이었다. 하는 거죠. 네? 경쟁사 실력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메리츠가 재밌는 게 이 메리츠는 한진가거든요. 네. 메리츠는 그 한진그룹에 우리가 그렇게 짓거렸던 그 조씨 가문의 삼형제 중에 둘째가 메리츠 그룹을 이끈단 말이에요. 메리츠는 삼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메리츠 증권도 최임은 대표도 삼성증권 출신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경쟁 중 하나는 우리나라 호텔업계 경쟁이 신라호텔하고 어디죠? 롯데호텔. 롯데호텔이잖아요. 이 호텔업계의 강력한 라이벌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롯데호텔 대표이사가 신라호텔에서 왔어요. 네, 신라호텔에 지금 김정아 대표인데 이분이 신라호텔 총지배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꽤 선방을 하셨어요. 호텔로. 이 사람 재밌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잘 모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건축 건자재 업체. 하나 LNC. 우리나라 건축 건자재 업체는 뭐 벽산, KCC, 하나 LNC, LG 하우시스 이런 데가 이제 건축 건자재 업체인데 이 하나 LNC의 한명호 대표도 LG 하우시스의 대표 출신. 경제사 데리고 온 거죠. 저는 앞으로 이런 경쟁사들끼리의 크로스 펑션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외부 영입에 따른 그렇다면 위험 요인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있다고 봐야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리츠 증권처럼 경쟁사에서 오면 그 컨피덴셜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안 오죠. 사람 조금 뜸을 들이다가 그 이번에 또 하나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그 CJ ENM을 이끌어왔던 그 김모 대표가 카카오 다음에 수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 사업을 가장 잘 국내 잘한다는 사람이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리스크죠. 네, 큰 리스크고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볼 땐 되게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또 발전하고 하는 모습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배타적인 순혈주의, 개방과 협업, 네트워크가 중요한 시대에는 덕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순혈주의 파괴가 우리 기업들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혈주의. 기자시다 딴 거 하지. 순혈주의 파괴 대표적인. 그럼 우리나라 10대 부호들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10년간의 10대 부호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그 산업 지형도 볼 수 있고 그 산도 바뀔 수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걸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10년 전, 2008년 말의 10대 부호고 요게 오른쪽이요. 예, 이쪽이 가장 최근 2018년 말이니까 그 작년 말의 부호 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뭘로 보입니까? 일단 누가 우리나라 제1대 부호는 누구 아시죠? 1등이 안 바뀐 것 같네요. 네, 이건희 회장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 1964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통계도 한번 돌려봤거든요. 1964년도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 누구였을까요? 64년이면은 이병철 회장이 살아 계실 때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때 누가 제일 부자였을까요? 이병철 회장에 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전에도 1등은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몽 그 당시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이 그 그룹이 그대로 1등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는 거는 심지어 보시면
그 이병철 회장 가문에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보면 알겠죠. 일단 이건희 회장, 이명희 회장, 예. 동생이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 10위 안에 세 분이 예. 그 가문의 분이었어요. 근데 이걸 저희가 한 50까지 내리잖아요. 그러면 CJ 이재현 회장, 예? 이부진, 이서현, 뭐 가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문으로 따지면 한국의 어느 가문도 범접할 수 없는 가문인 거죠. 부자 가족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 아니다. 3대 간다. 4대도 간다. 그거죠. 네. 예. 근데 이 10년 전의 자료를 보면 제가 일부러 유형을 표시해 왔어요. 10명 중에 한 분 빼고 전부 상속 부자예요. 예. 그 10년 전에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으면 절대 10대 부호 될 수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암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9번에 있는 이 자윤규 씨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언론에 이름이 나온 걸 봤습니다. 예. 그 이분은 삼성물산 그에서 무역을 한 분이었는데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가서 구리광산을 매입을 했어요. 그 구리광산이 구리값이 폭등을 하면서 1조 4천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면서 이 당시에 잠깐 그냥 10대 부의 명단에 오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현대가 형제 정몽준, 정몽구 회장이 2, 3위. 그다음에 롯데가, 그다음에 LG가, 그다음에 또 GS 그룹 회상수 회장도 사실은 LG가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이 4대 그룹 외에는 10대 부에 들 수 없다. 예,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한 10년 좀 지났어요. 자, 그러면 우선 그 금액을 보면 한 최소 앞에 단위가 달라지죠. 이게 이제 100만 달러 기준이니까 7조 2천억에서 20조, 3조에서 11조, 최소 두세 배 이상 이제 금액이 뜬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10년 전에 집값하고 지금 집값이 한 10배 뛰었나요? 10배가 어떻게 뜁니까? 그러니까 그 부는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데 투자해서 돈을 벌었겠군요. 자본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수익률을 뭐 정권 여기 여의도 바닥에서 뭐 딴다 긴다는 사람들 수익률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10%. 다 거짓말이에요. 최고 수익률을 누가 올리냐면 재벌들입니다. 제일 투자를 잘한 사람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입니다. 수익률 10,000%입니다. 10,000%. 이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번 건가요? 이 뭐 대부분 우리가 들 알듯이 작은 기업을 만들어서 비상장을 만들어주고 일감을 몰아줘서 그런 데 일감을 몰아줘서 키운 다음에 상장을 시키면 또 한 번 튀기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은 건데 이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은데 다행스러운 건 그 최근의 자료를 보면 이 10년 전에는 자수성가형 부호가 단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예. 아주 절망적이었는데 최근에를 보면 그래도 자수성가형 부호가 10분 중에서 1분, 5분. 2분, 3분, 4분, 5분이라고 했어요. 예. 굉장한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예. 우선 제일 눈에 띄시는 분은 서정진 회장이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그 다음에 서경배. 그 다음에 넥슨의 김정주 회장. 그 다음에 그 게임업계의 아이돌 권혁빈 회장. 그 다음에 방준혁 회장. 그 다음에 그 한미약품으로 임성규 회장 이런 분들인데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과 다른 게 10년 전 이 10년 동안에 우리 산업에서 바이오, 화장품, 게임 IT가 급성장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 부의 순위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1위하고 10위 차이도 꽤 나네요. 10배 이상 차이 나죠. 예. 네. 그리고 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내년 말에 경영에서 은퇴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의도를 순수하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기존의 우리 재벌 그룹들의 행태와는 달라서 뭔가 좀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재벌가에서 코롱
이용렬 회장도 은퇴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서정진 회장도 은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신선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작년에 그 알리바마의 마윈 회장이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파격적인 은퇴 선언을 했죠. 물론 뒤에 뭐 다른 업무들도 있긴 했지만 은퇴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풀무원의 회장이 은퇴 선언을 했죠. 전문경에 맡기겠다. 근데 이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다는 걸 판단할 때는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 봐요. 첫 번째는 사전에 준비를 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마윈 회장을 보면 지금 현재 전문 경영인을 키우기 위해서 거의 5년 이상을 10년 가까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풀무원도 마찬가지로 오너가 10년 이상 차기 CEO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분들의 순수한 의미도 있었겠지만 코롱의 이용렬 회장이나 서정진 회장은 꼭 그렇게 볼 수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 10년 전부터 정말 준비된 CEO를 전문경영을 준비해왔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코롱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일종의 엑시트도 하나의 뭐 그 차선책으로 보고, 특히 서정진 회장은 이미 큰아들은 이미 계열사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영을 이미 어느 정도, 이용렬 회장도 그 큰아들 그 이전무가 그 이미 경영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권 세습을 이미 한놓은 상태에서 은퇴라는 거는 순수하게 전문 경영인에게 이름하고 자기는 다겠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 게이츠하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엎치락뒤치락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좀 특징적인 게 있나요? 10년 전 미국의 10대 부호, 오른쪽이, 그리고 현재 10대 부호인데, 미국도 이제 보면 10년 전에는 미국은 자수성가가 반, 상속이 반이었는데, 이 상속도 잘 보면 크리스턴 월턴, 짐 월턴, 톰슨 월턴, 일슬턴 다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같은 가족들이 월마트예요. 월마트의 아버지, 두 아들과 두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미국의, 우리가 월마트를 미국의 뭐 상장사로 알지만 사실 월마트는 가족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그 네 부자 부녀들이 똑같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월마트에 비슷하네요. 똑같죠.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월마트가 그리고 이제 레리 페이지라든지 세르게이 브린 두 사람은 구글 창업자죠. 구글 창업자들은 10년 전에 9위 10위였는데 10년이 바뀌고 나서 똑같이 9위 10위 여전히 구글이 저렇게 커왔지만 지금 가치는 증가했어요. 10배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9위 10위였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2위는 여전히 빌 게이츠, 바뀌지 않는 영원한 부자 빌 게이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빌 게이츠의 이름을 지어야 겨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 3위로 떨어졌는데, 재밌는 거는 미국은 우리나라 다르게 재산은 늘었지만 그렇죠. 1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1위가 그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년간 바뀌지 않은 1위였는데 10년 만에 1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더 빨리 바뀌기도 했죠. 그리고 자수성가에 의해서 바뀐 그렇죠. 거죠. 자수성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수성가형 부호가 그 나라의 1위 부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사회나 경제 문화가 역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회도 줄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0대 청년들이 최고의 스펙이 뭔지 아세요? 이전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는 거. 모르시는구나. 최고의 스펙은 호적동본이에요. 호적동본 최고의 스펙이라니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상속 아니면 절대 붙어 못 든다니까. 그렇죠. 최고의 스펙은 아버지를 잘 만나. 최고의 스펙은 호적동본이다. 그렇군요. 왜 그 최근에 영화 뭐죠? 무슨 영화 보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 내 피 한 방울도 못 이겨. 딱 그런 그 대사가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내 피 한 방울도 못 이겨. 예,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이제 미국은 그래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게 1위가 바뀌고 전혀 새로운 인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인물이 몇 년 사이에 4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회.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제 중에 하나가 이 중에 상속 부호가 딱 두 명 있잖아요. 그죠? 네, 찰스 코크.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인데 이 분들은 아버지가 코크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만든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1935년도에 코크 인더스트리를 미국의 캔자스주 위치타라는 도시에서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2차 대전 때 미국 기업인도 불구하고 나치나 이쪽하고 거래를 하면서 사업을 키워요. 그러니까 2세들인 거죠. 2세. 2세죠. 형제 2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똑같이 돼 있죠. 상속세를 내고도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나이가 80대예요. 80대예요. 지금 일설에 의하면 그 미국 언론 기사를 인용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강력한 후견입니다. 보수당의 강력한 재산을 가지고 이분들 자체도 그 워싱턴 그 정치가에 굉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재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아까 그 월마트 가문, 그다음에 코크 가문, 미국의 듀퐁 가문, 그 칼길 가문, 강력한 미국에도 우리가 미국도 뭐 한쪽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전통 부호들 여전히 건재하다. 이게 미국 부호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상속세를 좀 깎아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신을 위해서 깎지 않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은 최고 가부가 어떻게 되나요? 누구 같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손정희 회장이나 이런 오. 분들 아닌가요? 맞췄어요. 맞습니다. 와. 손정희 회장이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과거부터 1등이 아니었군요. 5등에 10년 전에는 손정희 회장이 5등이었어요. 5등이었는데 그 지금 이번에 손정희 회장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이 기자님. 너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거 묻지 마십시오. 우리 왜 한 3년 전에 그 롯데 형제의 날 일어났을 때 저기 잠실 롯데타워에 태극기 큰 걸어놓은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태극기 큰 걸어놨었거든요. 태극기를 어마어마한 태극기를 롯데타워에 걸어놨어요. 예. 예, 그럼 왜 건지 아시죠? 그게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롯데가 일본 기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1위 기업 1등 부호가 일본 사람이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기업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구매하겠어요? 우리 국민 정서상 조금 아니겠죠. 근데 일본은 참 재밌는 게 이 손정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쨌든요. 이 국적은 일본으로 국적 일본이죠. 근데 똑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야마다라는 사람이 이름은 그대로 야마다 쓰면서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다음에 삼성그룹의 뭐 대부분 주식보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네, 개방적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당시 10년 전에는 일본의 그 이제 부호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야마우치 히로시라는 사람은 닌텐도 아시죠? 그러니까 닌텐도를 만든 창업자예요. 그래서 이 자주성가형 부호고 이 오리 아키라라는 사람은 부동산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이 20년 전에 몰락을 했지만 여전히 10년 전에까지만 해도 부동산 부호가 2위까지 올라갔었다. 그다음에 부지 군인호 사람 이 사람은 빠찡고 대부예요. 일본의 빠찡고 그 대기업 2개가 있는데 그 2개 회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빠찡고의 두 번째 부호는 한국 사람이에요. 김영희 회장이라고 제일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실은 20대 부호까지 내려가면 한인이 2명이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대단한 것도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되게 특이하다. 외국인 부호를 저렇게 따두는 것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4위에 있는 사지 노부타라는 이분은 산토리라고 아시죠? 산토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산토리 2대, 그러니까 산토리의 4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정손자
산토리 맥주 아시죠? 그 산토리 맥주가 지금 사세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정손자가 이분이고 또 재밌는 거는 토요타 아시잖아요. 토요타도 지금 4세대 토요타 쇼이치로 창업자의 정손자가 지금 토요타 회장으로 있는데 재밌는 거는 토요타가 없잖아요. 안 들어있죠. 근데 그 토요타라는 기업을 우리나라 분들에게 자동차 말지만 토요타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삼성전자 같은 회사입니다. 규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실제 매출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고 기업 규모도 크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국에서는 삼성이 60년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토요타 소유치가 만든 토요타의 창업자의 4세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50위 부호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의미한 바가 크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의 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산업군이 다양해요. 여기 보세요. 닌텐도, 여기는 마징고, 여기는 맥주 회사, 그죠? 여기는 라쿠텐이라고 일본의 지능기업, 그 왜 라쿠텐 아시죠? 그 라쿠텐 회장이 미키토 히로시라고 이 8분에 있는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특징이 우리는 딱 아까 보셨던 10위 안에 삼성, 현대차, LG, 롯데, SK 이래밖에 없잖아요. 일본은 기업 순위하고 부자 순위하고 전혀 달라요. 요새는 이제 중국도 세계적인 가부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중국은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중국의 부의 순위를 보면 중국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일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땅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급성장을 했잖아요.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부호들이 땅값이 가파르게 그렇죠. 올랐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월드컵 할 때 그 러시아 월드컵 할 때 그 스폰 기업 중에 완다라고 막 예, 완다 봤습니다. 봤잖아요. 그 완다가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부자거든요. 그 누구냐면 완다 회장이 여기 있어요. 사위 왕젠린 이 회장이 완다 그룹을 만든 창업자입니다. 예. 역시 부동산 부호가 차지하는데 10년 전에는 중국의 부동산 부호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예. 이 1위 류싱과 이 왕가이 이 두 사람은 제조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류싱은 이 당시 10위였는데 어떤 장사를 한 줄 아세요? 이분이? 이 두 분이 완전히 그 천민 출신 장사꾼으로 유명한데 이분은 닭 장사해가지고 최고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계장을 양계장.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인그룹.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인그룹의 김은국 회장이 사실은 여기를 벤치마킹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닭 장사를 시작한 다음에 닭은 뭘 먹어요? 사료를 먹고 살잖아요. 사료 사업을 합니다. 사료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 뭘 한 줄 아세요? 곡물 사업을 합니다. 칼길 같은 게. 지금은 할인그룹이 똑같이 하거든요. 닭 팔다가 사료 팔다가 STX 조선 인수해서 곡물 유통업을 해요.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거거든요. 10년이 지나면서 부동산이 물러가고 새로운 신산이 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너무 유명하죠. 마윈.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올라섰고요. 자산은 34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하텅, 텐센트의 마하텅이 1약 2위로 올랐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진 거죠. 게임 산업이 얼마큼 미국 중국에서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이게 이제 아까 그 슈자인 여기도 흥다그룹이라고 이 부동산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왕젠린 아까 완다 부동산 기업.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유일하게 상속 부자가 하나 있어요. 양우이엔이라고 아주 그 언론에서 한번 데스크된 사람입니다. 여자죠. 하루 만에 뭐 64조를 벌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그래요. 헤드라인이 하루 만에 64조를 벌었다. 왕우이엔 누군가 이렇게 나왔어요. 양시에도 여기도 있죠. 3위 양우이엔. 예, 그리고 여기 유일한 중국의 상속부.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리에롱 바이두 회장이고 재밌는 거는 요 9위 리슈프인데 자동차 기업을 한 사람이 이 지리 자동차를 만든 사람인데 지금 순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통 자동차 사업이 올라가고 또 딩레이라고 요거는 매즈닷컴이라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바이두도 있지만 네이버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는 게 벌써 알리바마, 그다음에 텐센트, 그죠? 그다음에 이슈프, 빅네이, 리에농 이런 IT 이런 그 우리와 같은 비슷한 그 지역군들이 부호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중국의 산업 중도가 굉장히 바뀐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거의 다 바뀐다. 지난 10년간 볼 때 우리나라 재계 인물하고 다른 나라 인물 간의 차이가 좀 있나요? 산업을 보는 사람들은 이 부호 순위를 가지고 그 나라가 산업이나 환경이 얼마나 역동적이냐, 역동적이지 않느냐를 사실 판가름합니다. 아까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기업 구조도 그렇고 조직 문화도 일본에서 많이 배웠는데 불구하고 아까 보셨지만 일본조차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참 일본이 부러운 거는 산업군이 다양해요. IT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막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5대 그룹, 10대 그룹 있는 사람만이 여전히 부자고 지금 여전히 재벌의 갑질이 계속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상속부호가 많다는 거예요. 상속세가 낮아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상속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세가 아무리 있더라도 편법적으로 다 주니까 상속부호가 많아지는 거고 그 상속부호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뉴페이스나 뉴플레이가 그만큼 올라가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 20대 청년들이 아무리 희망을 못 가지잖아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게 대기업 취직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자수성가형 부가 많이 생기려면 사실은 그 산업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이내믹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경제 그 정책을 세 가지 축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세 가지를 나누는데 저는 이 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감을 해요. 하지만 순서는 좀 뒤바뀌었다. 작년 재작년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먼저 내놓는 바람에 너무 문매를 맞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질문하셨던 그 창업주도, 창업이나 자수성가형 부가 만들려면 첫 번째는 경제가 공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라운드가 플랫은 해줘야 돼요. 그럼 그라운드가 플랫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경제에서는 자본의 유동성입니다. 자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게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 먹잇감이 될 만한 것이면 알아서 찾아가요. 그죠? 그게 자본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본구조 특징이 자본이 너무 대기업이나 재벌 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게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정한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득주도보다는 그렇죠. 그러고 나면 공정하면 혁신이 일어납니다. 혁신이 일어나면 작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게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주가 생기는 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약간 그거는 뭐 좀 정부에서 알아서 뭐 하기도 하겠지만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폐쇄적이냐를 단면을 알 수 있죠. 예, 건강한 사람은 신진대사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도 부가 대물림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흥부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자 얘기는 하면 할수록 배가 아파서. 김정주 넥슨 회장은 좀 약간 은둔형 CEO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전통 재벌들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진 재벌의 좀 차이를 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올해가 사실 좀 기념비지긴 해였어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 규모 5조가 넘으면 그 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공정거래위가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원래 이 4명의 신진 부호들이 모두 출총제 제한 기업 집단 다 들어갔어요. 총수들. 총수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총수가 된 거죠.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 그리고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그다음에 넥슨의 김정주 회장, 그다음에 그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의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통 재벌들은 뭘 좋아합니까? 회장을 좋아합니다. 네, 네, 신진 재벌은 회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회장 되는 것을 꺼려하세요. 그 말은 앞에 나서는 것도 꺼려합니다. 우리 방금 질문하셨죠.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그래서 은둔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가 은둔형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공통점은 비슷한 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와 오라클의 레리 존슨의 공통점은 1955년생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IT 부흥을 이끈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마크 주커버그나 레리 페이지도 비슷한 세대. 우리나라의 1세대 IT 부흥의 특징은 1966년부터 68년생, 이해진 67년생, 김범수 회장 66년생, 김중주 회장 68년생, 방준혁 68년생. 그러니까 비슷한 한 세대를 살아온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세 사람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년 선후배. 물론 방준혁 의장은 고졸 출신이긴 하지만 IT업계에서 대부분. 갔다면은 컴퓨터공학과 갔겠죠. 예. 이 신진 부호들의 공통점 중 그런 공통점이 가지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번에 매각을 한 이유도 이런 이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넥슨은 지배 구조도 좀 독특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넥슨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4개 그룹들 자체가 지배 구조가 좀 독특해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전통 재벌 지배 구조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지주회사 밑으로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또 자회사가 또 촌자들을 거느리는 혹은 순환 출자 그룹을 가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넥슨을 지배 구조를 보면 우선 그 김정주 회장이 NXC라고 회사를 67.45%로 지배를 합니다. 그게 지주회사. 일종의 지주회사 같은 개념인데 근데 이 재밌는 거는 NXC는 일본에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리고 NXC가 제주도에 있는 넥슨을 지배합니다. 이 회사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조그만 기업들이고 실제로는 다 어디 있는 기업들인가요? 여기는 뭐 그냥 조그만 계열사로 보셔야 돼요. 뭐 일본에도 있고 뭐 그런 계열사들인데 실제 제일 큰 덩치 큰 건 넥슨이죠. 넥슨은 또 제주도에 있어요. 이걸 지배하고 넥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넥슨 게임 회사 있죠. 그 넥슨 코리아입니다. 네. 그 회사를 넥슨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3단계를 거쳐서 지배하는. 사실 이게 불필요한데 왜 이렇게 할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지금 그러면은 매각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이 넥슨 코리아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는 이 넥슨을 다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매각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넥슨은 그 게임 회사 있는 거 알지만 스토케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유모차를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 회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고 또 그 김정주 회장 그러면 지금 뭐 골프처럼 붙어 다니는 게 그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이잖아요. 한때 주식을 주고 검찰에 그 주식을 왜 줬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물론 좀 무혐의로 됐긴 했지만 혹시 옛날에 바다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죠? 바다 이야기. 네, 알죠. 그저 불법 게임. 예, 게임이죠. 그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김준규 회장이 일부 들고 있었어요. 꽤 많이 들고 그래요.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뭘 의심했냐면은 그걸 무마시키려고 동창인 진경준 회장에게 그 주식 준 것도 되게 재밌게 줬거든요. 일점 어떻게 줬냐면은 4억을 빌려줘요. 이게 빌려줬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빌려준 돈을 사는 건가요? 야, 진경준 친구니까 친구야 4억 줄게. 4억치는치 내 주식을 사요.
그리고 그걸 10배를 뻥튀기 시켜줍니다. 40억이 된 거죠. 그래서 팔아줘. 40억을 또 줘. 그러니까 4억을 주고 40억이 또 넘어가. 근데 그 40억으로 갖지 말고 이걸로 좀 있으면 내가 상장을 하니까 일본의 NXC를 상장을 하니까 이걸 사. 그러면 대박 날 거야. 그래서 그게 200억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 빌려준 돈도 안 받으면서, 안 받으면서 그걸로 또 실제로 몇백을 준 거고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근데 그게 무혐의 어쨌든 무혐의 났는데 웃긴 거죠. 친구 아무리 친구지만 이 기자님은 친구한테 4억 이렇게 선뜻 빌려주고 그러십니까? 1조 있다면 4억 정도 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웃긴 건데 그런데 이제 무혐의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대가성을 증명 못한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대가성을 어쨌든 좀 저는 관찰을 해보면 그 중에 이 기업 중에 하나가 그 바다 이야기 게임 제조업에 투자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시 검사장이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무마용으로 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걸 밝히지 못했는데 어쨌든 혐의는 그렇습니다. 4억을 줬다가 그걸 내 사라 그러고 다시 그 뻥튀기를 시켜주고 다시 돈을 주고 그 돈을 너 갖지 말고 이게 상장되니까 또 사라 그러고 그래서 돈이 뻥튀기가 된 거죠. 4억을 결국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두 사람의 관계인데 줬다는 돼 있죠. 뭐 차로도 돼 있는데 어쨌든 의혹은 짙죠. 지배구조가 왜 이렇게 지배구조도 저는 이 지배구조를 보면 이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다? 5조 원이 넘는 순간 출자 총액 제한 지역 집단이 들어간다. 공정거래. 이게 참 출자 이 오래들이 치료하는 게 출총지에 들어가면 일단 6촌까지 싸그리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 직계 6촌, 반계 4촌, 그러니까 외척의 4촌까지. 그러니까 나의 부인의 4촌까지와 나의 직계 6촌까지는 모든 지분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좀 훔쳐놓고도 싶고, 예? 계열사를 만들어서 백마진도 하고 싶고 이게 살찌리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의 쏠쏠한 재미라 그러거든요. 6천 넘는 가족 친족을 찾아봐야 되겠네. 아, 그렇죠. 숨기려면. 예. 그래서 삼성에 보면 이건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에 보면 그 삼성 핸드폰 케이스 사업하는 분이 있어요. 8천인가 그래요. 그 딱 안 걸리는 선 있잖아요. 6천 넘어서는 선에 일감을 줘요. 기업들이 그런 일감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뭐 제조업들은 포장재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쓰이면서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요 6촌 벗어난 쪽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분들이 5조 원 넘더라도 안 들어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귀찮아서. 이거 벌써 보면 부인이 YG 키즈를 50% 갖고 있잖아요. YG 키즈가 NX 프로티스라는 또 회사를 또 가지고 있죠.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 기업이라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간섭받고 귀찮으니까 안 하려 그러고 지배구조도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이 김정주 의장이 다른 신흥 재벌군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 재벌이나. 예, 첫 번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가업 승계를 안 한다. 이분들도 벌써 68년생, 67년생이니까 50이 넘었잖아요. 그럼 자녀분들이 벌써 10대 후반, 20대 초반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들어오면 일단 지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아니 그 GS그룹의 허치 가문들은 10대 부호가 몇 명인데 그 한미약품에 그 임 회장도 손자 나타날 때마다 세뱃돈으로 주식을 준대잖아요. 어? 6에서 6세 뭐 10억, 100억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신흥부호들은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전혀 안 주나요? 안 나타나요. 다른 형태로 뭐 현금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들의 자녀들이 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일단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차이. 신흥 재벌과 옛날 재벌과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는 이 아까 의장이라 그랬잖아요. 신흥 재벌들은 직접 경영에서 빠진다. 전문 경영인을 선호한다. 그래서 다 의장이라는 그를 다 직책을 맡는다. 그리고 전면에 그 전문 경영인들을 앉혀서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을 빨리빨리 바꾼다. 왜냐하면 업종 자체가 IT고 게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빠른 변화가 좀 필요한 것도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이 신흥재벌하고 구재벌하고 또 차이점이 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금 이해진 의장도 그렇고 그 방준혁 의장도 그렇고 김문수 의장도 그렇고 그 일종의 벤처 캐피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기업을 키우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뒤로 빠져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심히 보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신흥재벌과 옛날 재벌 차이인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에 좀 우리에게 맞는 일종의 지배구조 형태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애써 키운 기업을 갑자기 팔기로 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 부분이 참 저도 의문인데 그 제가 김정주 회장의 입장이라면 저거지 않을까요? 좀 매너리즘에 빠진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도 한 이야기고 좀 일각에서는 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규제 때문에 하는 그건 거짓말로 생각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왜냐하면 넥슨이 이미 매출에 그 국내 매출이 뭐 되지도 않고 대부분 해외 매출인데 그건 거짓말 생각하고 매출이 줄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잘 나가죠. 그래서 좀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것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도전 순수하게 보면 이거고 조금 이제 삐딱하게 보면 이 이제 진경준 군사장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출총제 들어가면서 재벌 원내 일가처럼 규제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귀찮다. 좀 귀찮다. 이제 좀 내 자유롭게 하고 싶다. 아니 이용률 회장도 그런 것 때문에 은퇴하고 뭐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셀트리온의 성질 회장도 그런 이유가 좀 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게임 시장이 어렵다고 본 것 때문은 아니다. 그렇죠. 게임 시장 아까 그 중국의 텐센트가 10년 사이에 자산 규모가 520조나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게임 시장은 영원히 커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세스에서도 5G 이야기를 하는데 이 5G가 되면요. 사람들은 이제 통신만 발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5G가 되면 더 커지는 산업이 뭐냐면 미디어 산업과 게임 산업입니다. 후방 산업이. 그래서 훨씬 더 게임 산업은 유망한데도 왜 파느냐. 그래서 의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지분 규모가 시장 가치로 한 10조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큰 기업을 살 만한 데가 있을까요?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유망한 기업은 역시 텐센트. 텐센트는 참 무서운 기업인데 넥슨만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방준혁의 넷마블 지분도 10%를 들고 있어요. 게임 회사들이 관심이 많죠. 이걸 커왔고. 만약에 텐센트가 넥슨을 먹는다. 저는 우리나라 큰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모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 산업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게임 중에서 어디에 강하냐면 그 MMORPG라는 그 네트워크 게임의 전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실제로 리니지라든지 이런 들어보셨죠? 그런 쪽인데 실제 게임은 또 하나가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뭐 그 일본 닌텐도처럼 또 그런 게임들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게임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 MMORPG 게임에만 강국이거든요. 사실은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모바일 게임과 다른 쪽으로 어떻게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이 강하긴 하지만 이 가야 되는데 이게 그 넥슨이 무너지면 이 한 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업에서 더 이상 새로운 뉴플레이가 회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제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넥슨 텐센트 같은 데서 먹지 말고 오히려 PF나 다른 쪽에서 먹어서 계속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좀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 기업에 팔리면 국내 게임 산업에 영향이 상당한 타격이죠. 타격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만약에 팔릴 경우에 넥슨 직원들은 괜찮나요?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이었죠. 이미 넥슨 직원들이 고용 보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데모를 시작했던데요. 스트라이크를 하고 노조에서 이미 성명서도 내놓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기업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넥슨을 성명서 만들었지만
그걸 키워온 것은 그게 엔지니어들이나 뭐 우리가 알지만 그 밤잠 설치면서 게임 만들잖아요. 그분들이 이거를 그 고용보장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 많은 인재들도 딴 나라에 뺏기지 않을까. 그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업이라도 인재가 한번 무너지면 사실은 그걸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요 앞에 지금 이 기업들이 다 지금 이제 자산 5조 원들이 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도 매각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죠. 뭐 이분들의 아까 공통점 중에 하나가 현재 사업에 그렇게 막 완전 올인하지 않는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특징이잖아요. 이미 이혜진 의장은 뭐 프랑스로 가서 라인 구축하고 또 프랑스로 넘어간 상태고 김범수 의장은 더 활발하죠. 여기 네이버 같이 창업했지만 뭐 이미 다음 카카오도 했지만 이미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뭐 카풀 문제 그리고 지금 그 페이 시장 그리고 뭐 금융 모든 곳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방준수 의장도 뭐 그 넷마블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그렇게 도전하고 있고 오히려 김정주 회장만 사실은 뭐 스토키라든지 이런 하고 있지 뭐 굉장히 그 활발해서 저는 그래서 어쩌면 김정주 회장이 그런 서술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팔고 새로운 걸 시작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얼핏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비슷하게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른 길을 열심히 프론트 정신을 갖고 찾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명의는 맥을 잘 짚습니다. 경제 돌아가는 모습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도 진맥을 잘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맥을 짚어보면서 경제와 기업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CEO 파일 제게 뒷담화 기대해 주십시오.